1위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이요. 루키 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4월 넷째 주 KBL 룸앤 팩트 1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 리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2부를 우리가 이제 4강 프리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잘 짰다. 예. 또 이제 본인이 직접 하셨다고 또 자화자찬을 되게 잘하시는 스타일 같아요. 예, 맞아요. 조금 예. 아, 부럽습니다. 그래서 6강 리뷰 특집을 한번 네. 1부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제작진이 지금 커피를 샀어요. 아, 그렇죠. 네. 예. 이 제작 역시 제작진이 뭐랄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리를 홀대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압력이 굴한 거지. 역시 사람은 징징거려야 돼요. 예. 아, 이렇게 된 거 사실은 제작진이 지은 죄는 저희한테 지은 죄도 있지만 시청자분들한테 지은 죄가 있거든요. 그럼요. 시청자분들한테도 커피 한 잔씩 싸라. 저는 그렇죠. 이렇게 목소리 높였습니다. 좀 있으면 구독자 10,000명이 되는데 여기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커피 쏘는 걸로 하는 게 그렇죠. 어떨까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 기념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 뭐 그걸 원하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실용적인 거.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게 최고예요. 그럼요. 그 봄 아닙니까? 예? 그렇죠. 햇살 내비치는 곳에서 벤치에 앉아서 이제 마스크를 살짝 벗고 커피를 한잔 이거죠. 그렇죠. 아,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한 번씩 시간이 날 때 그렇게 하는데 네. 혼자 있으니까 네. 예, 봄인데도 옆구리가 시리더라고요. 카메라를 보시면 되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때마다 카메라만 보고 달린다. 아, 예, 마음은 다졌습니다. 야 얼굴색이 확 변하네요. 안 됩니다. 예,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4월 넷째 주 KBL 룸앤 팩트 1부 카메라만 보는 우리 이동환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네.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민팡님이 KT는 솔직히 외국인 스카우트가 가장 큰 문제임. 어떻게 이렇게 매번 처지냐고. 저희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KT와 KGC 시리즈가 뭐 여러 가지 분석 포인트가 있지만 네. 역시 또 큰 게 이 외국 선수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설린저는 명강의를 했고 예. 그리고 브라운은 명게임판을 쳤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요 부분 또 저희가 KT, KGC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나단 로페즈 님이 허훈 4쿼터에서 이제 제가 본 턴오버 3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허훈의 어떤 클러치 경기력에 대한 어떤 지적도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허훈 양홍석 체제 한계랄까요?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조금 이따가 리뷰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까와이 레너드님이 기자님이 언급하신 모트리 수비로 준비한 이중현 헬프 디펜스가 2차전에 나왔는데 모트리 유로스트에 쉽게 깨지네요. 자 오리온 선수들의 집중력 집념으로 끌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비의 변화를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대 매첩에 따른 수비의 틀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비를 바꿔야죠. 그렇죠. 예.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 그 제일 좋은 거는 뭐 원칙은 그겁니다. NBA에서도 이제 막을 수 없는 절대 에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르브론 제임스라든가 뭐 좀 지아니스 안테토쿤보 아니면 뭐 케빈 듀란트 이런 레벨의 선수들. 예. 루카 돈치치 예, 치치 돈치치 예, 그렇죠. 예. 치치 뭐예요? 예, 예. 복싱 방송도 아닌데. 돈치치라고 하거든요. 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농구 그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보통 이제 뭐 누구를 부를 때 이러죠.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이제 저쪽에서도 그 고함을 뚫고 이렇게 딱 들어오죠. 그렇죠. 예,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제 희한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부르려고 했던 대상이 진짜 이렇게 돌아봐요. 아, 그렇죠. 이게 사실 잘 듣기 힘든 소리긴 하거든요. 예. 놀래가지고 확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치치 등이 있는데 그 돈치치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등이 있는데 그 NBA에서는 현미경 분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이제 왼쪽 돌파가 약간지 오른쪽 돌파가 약간지 드리블 위에 점퍼가 약간지 뭐 이런 이제 세부적인 것까지 해서 그렇죠. 가장 슛률이 낮은 부분을 선택하도록 수비를 강요를 하죠. 그렇죠. 그런 준비를 하죠. 근데 그렇죠. 사실은 절대 에이스는 막을 수 없는데 그럼 왜 스카우팅을 하냐? 그래서 예전에 손대범 칼럼에서 뭐 손대범 기자는 농알못이죠. 여자 농구 다 틀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친구가 칼럼은 좀 쓰죠. 아, 그렇죠. 잘 쓰시죠.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NBA 얘기를 하면서 스카우팅 리포트를 그러면 왜 하냐? 그 절대 에이스의 슈팅 확률을 2%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거를 밤새도록 하고 리포트를 내고 그걸 선수들에게 접목시키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준비죠. 그렇죠. 경기 준비죠. 준비인데 예.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는 감독님들이 많이 계세요.
계시는데 근데 지금 이 오리온의 이런 디펜스, 그 모트리를 대비한 디펜스.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전자랜드는 모트리가 리바운드 잡고 모트리가 드리블하고 모트리가 슛을 하는데 그러면 일단 모트리를 막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뭐 이동현이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리온의 수비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죠.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은 오리온의 어떤 6강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모트리에게 당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트리가 가장 어렵게 하는 플레이를 강요한다면 거기서 모트리가 터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경기는 선수가 그렇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해보지도 못하고 오리온이 졌다. 이 부분은 이제 준비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성공님이 또 이제 오리온 관련 글 남겨주셨는데 오리온 3차전에서 강을준 감독과 데빈 윌리엄스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가 또 이 데빈 윌리엄스 문제 조금 있다가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댓글이 포함된 어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리온과 전자랜드 전부터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승 1패로 전자랜드가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3차전 오리온의 투혼이 굉장히 좀 빛났던 그런 게임이었고 그러나 4차전에 결국은 어떤 전력의 한계 이승현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랜드가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예, 사실은 오리온이 전반까지만 해도 경기를 잘했어요. 4차전을 되돌아보면. 근데 이제 결국 3쿼터부터 경기 분위기가 급속도로 바뀌었는데 역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전현우. 전현우가 진짜 무서운 슈터가 됐어요. 기가 막힙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사실은 KGC 전성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전자랜드 전현우가 최근에 제일 핫한 슈터인데 그렇죠, 전현우에 대해서 시리즈에서. 또 유도현 기자가 시즌 전에 전현우를 되게 좀 주목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좀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어느 정도 성장했고 앞으로 좀 어디까지 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선수가 올 시즌 시즌 준비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시즌 준비 잘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비시즌 때 고려대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합숙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어떤 준비가 돼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전자랜드에서 뭐 유동훈 감독이 사실 비시즌 그 준비 잘하지 않습니까? 네. 전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속근육을 좀 키우면서 그렇죠. 소위 말하는 그러면서 이제 체질 개선을 좀 했고 거기에 따라서 몸 상태가 어떤 최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수비는 조금 약하긴 한데 이제 공격력만큼 원래 3점이 재능이 있는 선수였는데 이런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그런 위력이 극대화됐다라는 부분하고 6강에서 보면 그 부분이 있어요. 전현우가 이제 그날 사실 필이 좀 받은 그쵸. 날이기도 했죠. 그죠? 무서웠죠, 진짜. 예. 네. 잘 던지는데 굉장히 또 잘 들어간 날이었고 또 하나는 오리온 수비가 패스 1, 2에 바로 전현우에게 오픈 찬스를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 스크린 대처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지역방을 섰을 때 안쪽에 들어가서 바깥으로 뺐을 때 어떤 볼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현우에게 오픈 찬스가 많이 났던 이런 부분이 결합되면서 4차전에 폭발을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전현우가 잘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즌 초반과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유동훈 감독이 그러니까 전현우의 경기력이 지금 사실 1, 2, 3라운드가 또 물론 성장세가 보이긴 했는데 사실 지금 정도로 인상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중반 이후부터 계속 올라오면서 6라운드 때 진짜 고점을 찍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유동훈 감독이 거기에 따라서 전현우를 조금 더 어떤 이 선수의 슈팅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패턴을 조금씩 섞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제가 하나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죠.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귀염이 저희가 지난번에 모비스 얘기할 때 유동혁 기자께서 그 이제 이 모비스 스페인 피켄노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전자랜드가 3쿼터 중반에 전현우 스페인 피켓놀 한번 설명을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스페인 피켄으로 뭐냐면 이제 2014년 리올림픽 때부터 스페인 대표팀이 많이 쓰기 시작해서 스페인 피켄롤이라고 불렸는데 네.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세팅이 이렇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이렇게 여기서 2대2가 일어나면은 여기서 이제 슈터 타입의 선수가 요 이제 스크리너의 수비수에게 스크린 걸고 공을 잡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걸고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또 오픈 찬스를 보는. 여기 휴스턴 로켓츠도 이런 거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2대1은 이 선수가 하는 건데 나머지 선수가 한 명이 또 있으면서 여기서 걸고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중 스크린을 받으면서 들어가서 넣거나 만약에 여기서 찬스가 나면 이쪽으로 패스를 해주는 그렇죠. 이제 그런 타입이 스페인 피켓놀. 그렇죠. 결국에는 사실상 뭐 3대3 게임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3쿼터 중반에 그 전현우가 3점을 터뜨리는 장면을 보면은 이 스페인 피켓놀을 보통 사실 여기 탑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네. 전자랜드 약간
약간 잘 이용해서 사이드에서 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현우가 여기서 스크린을 걸고 이렇게 빠지면서 45도에서 터트려요. 예,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사실 전현우가 그 이제 전반기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냥 스팟업 공격이었거든요. 3점 던지 장면이 막 코너나 45도에서 다른 쪽에서 막 만들어지면 기다리고 있다가 딱 잡아서 캐치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전현우가 볼 없는 상태에서 스크린도 걸고 본인이 스텝 맞춰서 볼 없는 움직임으로 캐치앤슛을 만드는 이런 장면까지 유동 감독이 섞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현우 자신감이 더 올라가고 활용도도 극대화되지 않나. 저는 그 부분도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자랜드가 이런 전현우의 그 공격 루트, 그러니까 공격 옵션을 섞었다라는 거는 전현우 선수의 어떤 슈팅을 믿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제 김낙현 선수, 모트리 선수 2대2 또는 모트리의 1대1 이 공격이 있으면서 이대현이 간간히 섞어주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전현우가 들어오면서 어떤 부분이냐면 공격의 어떤 다변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승부처에서 어떤 쓸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6강의 어떤 그 전현우의 맹활약 그리고 전자랜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더 나가서 4강에서도 이런 부분을 쏠쏠하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현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칭찬은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 슈팅의 어떤 그 수준은 이제 거의 정상급으로 올라왔다고 봐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그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비가 좀 약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 좀 메우고, 그 부분 좀 그렇죠. 메우고, 그리고 이제 그 프레임이 살짝 좀 얇긴 한데 이게 슈터로서 뭐 그런 부분은 별 그게 없는데 지금 정도의 비중이라면 전현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자신의 어떤 비중을 더 넓히고 싶다. 그러면 이제 벌크업, 벌크업을 좀 해가지고 내외곽을 같이 쓸 수 있으면은 본인 개인에게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현우처럼 뽀르는 움직임을 이제 가져가기 시작하는 슈터는 상대가 잠깐의 찬스라도 안 주기 때문에 스위치 수비 빈도가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볼 없는 상황에서 움직일 때 일단 스위치. 사실 전성현도 이런 수비를 좀 꽤 당하고 물론 볼레 마크맨이 따라가는 경우가 기본적이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그러면 가드 쪽이랑 이제 미스매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상대가 스위치를 하면은 그럴 때 이제 그냥 로포스 잘 잡고 포스트업 옵션을 간간히 섞어주면은 사실 더 무서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예. 이제 그 슈팅 타이밍에 올라가는 게 사실 전성현이 워낙 빠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 전성현이 워낙 빠르고 전성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린을 받은 이후에 슈팅이 올라가는 어떤 메커니즘이 굉장히 견고해요. 그래서 알고도 막지 못하는 뭐 설린저가 이제 한번 덜커덩 걸어주면 거기서 오픈이 나면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데 요 부분이 제가 볼 땐 전현우가 살짝 약해요. 그러니까 전성현과 전현우의 차이는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전성현이 그래도 좀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전현우가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으로 해도 엄청나게 성장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 원래 지난해 이맘때 기준으로는 사실 이 정도로 언급될 선수가 아니었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전현우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선수고 그렇게 그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그런 세부적인 어떤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슈터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댓글에도 언급됐는데 지금 데빈 윌리엄스가 정말 깽판을 쳤어요. 그리고 또 유도혁 기자께서 또 기사로 또 쓰시기도 했지만은 이 구단과의 갈등, 강훈준 감독과의 갈등 여기에 이제 관련돼 있는 어떤 구단의 좀 선택 이런 부분도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조가 이 선수가 지금도 이제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새로 이렇게 외국인 선수가 딱 들어오면 처음에 이제 팀에 적응하려고 하는 뭐 모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부분 다 그랬었고. 네. 근데 이 선수는 처음부터 내가 왜 1옵션이 아니냐. 디로스가 싸우진 않았는데 코칭들에게 불만을 갖다 표시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왜 더 많이 뛰지 않느냐. 이거를 상시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러면서도 원래 이제 1옵션이면 뭐 예를 들면 설린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기본적으로 자기 어떤 그 개인 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게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대 그 팀 동료에 대한 어떤 시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스크린을 쳐주고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또 패스를 해주고 거기서 수비가 헐거지면 찬스가 나면 거기서 또 슛을 넣고 이제 이런 유기적인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데뷔는 그게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사실 오리온 이제 코칭 대표는 그걸 이제 보니까 이게 고쳐질 수 있는 속성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에란 헤인즈 이제 바꾸자고 그랬는데 구단 고위수면에서 잘라버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못 바꾸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에런 헤인즈가 들어왔을 때 뭐 오리온이 4강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데빈 윌리엄스가 있을 때보다는 에런 헤인즈가 들어왔을 때 오리온의 전투력은 확실히 올라가는 거니까 좀 더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좀 안 가요. 그렇죠. 왜 이런지.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동환 기자를 이제 바꿨어요. 김영현 기자로. 예. 여기가 제프 위디. 제프. 제가 제프 동안. 제프 동안. 예. 그다음에 영현 윌리엄스. 영현 윌리엄스 왔어요. 영현 왔으면은 처음에 우리하고 이렇게 막 호흡을 맞추면서 서로 이제 막 열심히 하고 막 같이 시너지를 내보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와가지고 뭐 하는 얘기가 여기서 여기 커피 안 줘요? 예. 뭐 안 하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예.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나름의 회심의 어떤 선택을 한 건데 네,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데빈 윌리엄스가 들어올 때 교체가 확정됐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들어올 때도 강주영 감독은 굉장히 이 선수를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기다렸던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하이라이트 필름을 볼 때도 꽤 괜찮아 보였어요. 그렇죠. 사실. 나쁘지 않은 저희 선수죠. 1위농구 분석에서도 그랬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실망스럽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어떤 두 번째 교체를 준비하는데 이게 구단에서 막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수단 분위기나 코칭 스태프의 분위기 다 그냥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6라운드 때 되게 좀 흔들리면서 순위가 4위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 데빈 윌리엄스 교체가 불발된 것이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KGC와 KT 시리즈도 결국 외국 선수 차이가 좀 결정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리온 전자랜드 시리즈는 뭐 이승현 결장 변수가 있긴 했지만 저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외국 선수 싸움에서 맞아요. 예, 오리온이 네. 밀린 것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자랜드도 사실 이제 이대현 선수도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았었고 맞아요. 정여군 선수도 부상 여파 때문에 뭐 제대로 뛰지 못했었으니까 그런 점 보면 이제 똔똔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예. 똔똔이면 그 나머지 선수들하고 이제 그 승부를 이렇게 했을 때 오리온이 사실 밀리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데빈 윌리엄스하고 모틀이 어떤 결정적 차이 예.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오리온이 분패를 했다. 이렇게 결론 갖다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리온 입장에서는 또 이승현 선수가 3차전까지 못 나왔던 거는 좀 많이 아쉬웠죠. 그렇죠. 예, 4차전 나와서 근데 저는 이승현은 4차전에서 자기 목 해줬다고 봐요. 물론 네. 지금 부상이 다 낫지 않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한 60, 70%, 70%, 80% 정도였겠죠. 그 정도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슛 밸런스가 무너져 있었고 그래서 평소처럼 미드레인지 점퍼는 안 들어갔지만은 수비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전자랜드가 저희가 뭐 고어 모트리 전술 조금 있다가 또 KCC랑 할 때 뭐 그 얘기 더 하겠지만은 전자랜드 지금 모트리를 핸들러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스크리너를 되게 다양하게 가져가요. 뭐 이제 김낙현 같은 가드가 할 때도 있고 혹은 민성주나 박찬호 같은 빅맨 빅픽픽앤롤을 할 때도 있는데 오리온이 이승현이 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그냥 이승현에서 스위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현이 범핑 해주면서 시간 벌고 거기서 다른 선수 트랩 와주고 거기서 볼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턴오버에 가까운 상황 만들어주고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 전반에 되게 선전을 했다고 봐요. 이승현의 힘이 수비에서 그대로 느껴졌는데 결국에는 1, 2, 3차전 때 이승현 없을 때 그러면 수비법은 무엇이냐 사실 별로 보여준 게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종현이 페인트 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헬프하는 거는 미드레인지의 공간이 확 열려버리면서 거기를 이제 박찬호와 민성주에게 공략당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었고 또는 모트리가 디드리 로슨을 제치면서 그러면 이종현이 이제 뒤늦게 헬프가 들어오겠죠. 거기서 유로스텝을 제치면서 골 밑에서 여유 있게 넣는 그 아까 댓글에서도 나왔던 그렇죠. 이제 예. 그런 모습이 보인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시리즈 끝나고 돌이켜 보면은 사실 1차전은 전자랜드 입장에서도 오리온이 이승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변칙적인 수비를 할까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1차전에서 오리온이 보여줄 거 다 보여줘. 우리 이렇게 수비할게 라고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 너무 쉽게 공략당하면서 그냥 일방적인 완패를 당한 게 거기서 그냥 끝났다고 봐요. 그 전자랜드도 예. 좀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수비를 갖다 들고 나왔을 텐데 예. 수비가 사실 정규리그하고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뭐지? 그냥 이렇게 뚫으면 되겠는데 뚫리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방을 썼어요. 네. 지역방을 썼는데 이거 지역방을 정규리 때 썼던 건데 우리 이거 잘 뚫는데 네. 패스 1, 2 속점 들어가네? 경기 15점 차가 나네? 끝났네? 그쵸. 뭐지? 그쵸. 그러니까 너무 무난하게 져버린. 그러니까 1차전에서 오리온이 뭘 하는지는 다 보여줘버리고 근데 그걸 뚫릴 건 다 뚫리고 2차전부터 카드가 없어요. 맞아요. 전자랜드 이거 하겠구나. 우리 이거 준비할게.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1차전 후반전 때 썼던 그런 어떤 변형 3-2도 2차전부터 아예 쓰지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후반전에 그냥 다 뚫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리온이 이제 카드 없이 그냥 이승현 복귀만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 데빈 윌리엄스 정신 차리기 기다려야
되는 상황. 어떻게 보면은 정신을 차리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 운영 자체가 완전히 그냥 저는 무너진 시리즈였다. 오리온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전자랜드 고모트리 전술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 이번 6강 시리즈는 사실 이 부분이 잘 먹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모트리가 핸들러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오리온이 어떤 식으로 모트리의 진입을 방해할 것인가, 혹은 진입하는 걸 어떻게 트랩을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었는데. 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죠. 네. 하나도 안 됐어요. 일단은 디드릭 로스는 뭐가 문제냐면 이 선수가 발이 빠르긴 한데 이 선수가 범핑 이후에 그 몸 균형이 너무 잘 무너져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정신을 못 차렸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전자랜드 빅맨이든 가드든 스크린을 걸 때 그 다음에 한번 걸린 다음에 아까 말씀 뭐 덜컹 이후에 빨리 쫓아가질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완전 스텝 무너져가지고 거의 뭐 서가지고 막 뒤뚱뒤뚱 쫓아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종현이 이제 페인트 존으로 급하게 헬프를 딱 들어오면은 거기서 미드레인지 열리고 3점 열리고 예,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이종현이 헬프를 들어간다. 근데 이제 이종현이 헬프를 들어갈 때 이제 로퍼스에 있으니까 헬프를 들어가는 타이밍 자체가 그러니까 디드릭 로슨이 범핑을 한번 당하고 비틀비틀거릴 때 공간이 났을 때 이종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트리가 이종현의 1대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 상태면 모트리가 무조건 이기죠. 그렇죠. 무조건 이기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수비 방법의 틀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헬프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 디드릭 로슨이 범핑하기 전 그러니까 그 모트리가 공을 잡았을 때라든가 아니면 잡고 드리블을 치면서 범핑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는 이제 그쵸. 그런 타이밍 조절을 했으면 그렇죠. 좀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물론 가정이지만 예.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시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네. 예. 저희가 1차전 때 지적했던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 모트리가 그 핸들러 역할을 하면서 림으로 치고 들어올 때, 림어택을 할 때 조금 더 빨리 벽을 만들어주고 빨리 헬프 디펜스로 와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동환 기자 또 잘 얘기를 해주셨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현장에서 말한 경우는 그냥 원 카운트 때 그냥 아예 딱 그렇죠. 들어와 버려서 진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식이었던 수비라든지 아니면 그걸 썼다가 또는 기존에 쓰던 뭐 이종현이 페인트 존 지켜주는 수비를 하다가 그러니까 변형을 주면서 상대가 헷갈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오리온은 좀 일관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모트리도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수비하는구나. 갈수록 적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밥이네. 막 예, 이러면서. 그렇죠. 예. 30점 각이야.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대가 편하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설사 그게 오리온이 그 이종현이 페인트 존에서 도와준 수비가 1차전에서 예를 들어서 되게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 단기전에서 상대와 계속 붙는 단기전에서 시리즈 내내 그걸 쓰면은 무조건 결국에는 공략 당합니다. 웬만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리온은 게 효과도 없었는데 계속 써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예. 뭐 정신력의 문제 이런 걸로 이제 치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자랜드가 올라갔고 이제 전자랜드 이제 그 모트리 그 중심의 전술은 사실 그 4강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건 저희가 4강 프리뷰 때 또 말씀을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KT와 KGC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이거는 이동환 기자가 깨끗하게 맞췄네요. 예, 3승 연패. 네, 저는 3대 1이라고 했는데 우리 허훈 예. 아니, 예.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2차전도 현장에서 보시고 3차전도 부산 가서 딱 직접 네. 보셨잖아요. 네. 또 감독님들 말씀도 들으셨는데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3차전 특히. 이 경기가 네. 저는 그 오리온 전자랜드전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게임이었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오리온 전자랜드가 뭐 대학 수준의 뭐 농구였다면 이 경기는 진짜 NBA 수준의 경기 아니면 또 프로 수준의 경기였다. 뭐 그게 이제 약간 머리 싸움, 두뇌 싸움.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봤고 일단 첫 번째는 여기도 똑같죠. 그러니까 설린저와 브라운의 차이. 아, 그쵸. 근데 예. 이게 더욱더 결정적이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오리온과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데빈 윌리엄스가 어느 정도 선전을 해도 이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은 좀 약했다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설린저를 어느 정도만 막아줄 수 있었다면 KT가 3대 0 안 가고 한 5차전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반 내내 항상 KT가 우선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힘이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KGC 상대로. 근데 결국 이제 승부처에서 흐름을 잡는 과정에서 설린저가 맹활약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승패가 갈렸다. 저는 완전 동의. 그러니까 저는 3대 0이
온 게 조금 놀랍고요. 그러니까 1, 2, 그렇죠. 3차전 경기 살짝 내용을 그랬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2차전 전에 서운철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1차전 때 전반전 때 경기 내용을 보고 흐름을 보고 이 경기 잡았다라고 생각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저도 했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KGC가 네. 말린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동의를 하고 2차전도 사실은 전반까지 KGC가 되게 고전을 했어요. 물론 이제 김승희 감독이 좀 의도적으로 후반에 조금 더 카드를 쓰는 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근데 어쨌든 사실 KGC가 1, 2, 3차전 다 깔끔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김승기 감독이 거기에서 이제 그런 포장을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전반에는 KT의 힘을 빼고 후반에 우리는 승부를 건다라고 얘기했죠. 그 컨셉을 그게 이제 뭐 성공 거뒀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KT가 경기를 제대로 하면 KGC를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승부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브라운이 정상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허운이나 양홍석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KGC가 넘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브라운이 한 스푼 덜어져 버렸고 설린재가 한 스푼 가세를 하면서 승부처에서 완전히 극과 극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허운과 양홍석의 경기력도 그 부분 때문에 저는 흔들렸다고 봐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6강 플레이오프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타 팀의 어떤 지도자분들 얘기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 KT와 KG 시리즈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다. 외국 선수 싸움이다. 어떤 분은 브라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특히 2차전 때 진짜 꼴불견이었어 솔직히. 저 되게 세게 표현할게요. 2차전 때 이 항의 심판에게 어필하면서 팀 분위기 망치는 모습은 정말 팀에 엄청나게 민폐를 끼치는 예. 그러니까 저는 잡을 수 있는 경기였다 보거든요. 2차전조차도. 제가 좀 더 심한 표현을 할까요? 예. 데빈 윌리엄스보다 좀 더 심했다. 오히려 데빈보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오기 전에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과연 브랜든 브라운이 데빈 윌리엄스보다 나은 외국 선수였을까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저도. 예.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리즈에서는 진짜 최악이었고요. 뭐 이제 하나 여담을 덧붙이자면 3차전 끝나고 다음날 오전에 출국을 했다고.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잘 가. 예, 팀 잘 분위기를 가. 완전히 망쳐버리는 저는 정말 보기 최악의- 싫어요, 진짜. 예, 정말 최악이고 경기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다른 팀에서 봐도 어떤 갭이 그 정도 있는 상황에서 KT가 이런 경기 내용 가져갔다면은 외국 선수 매치만 어느 정도 됐다면은 이 시리즈는 KT가 최소 5차전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시리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KGC를 얕보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KT 전력이 국내 선수 라인이나 어떤 준비해온 것들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렇죠. 준비한 것도 괜찮았어요. 예. 사실 그 묘한 그 매치업 상성이 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일단 허운 같은 경우에 KGC가 변준영, 우동현 그리고 마지막에 이재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걸 허운이 이겨내는 듯 보였어요. 근데 후반에 확실히 체력이 떨어지니까 실책 빈도가 높았었고 이 부분이 KGC가 그래도 변준영을 붙이면서 뭔가 체력전으로 나선 게 굉장히 좋았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양홍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매 쿼터마다 좀 바뀌었는데 양홍석도 사실은 양희종이나 문성곤이 제어를 하기가 쉽지는 않는 상대구나. 왜냐면 문성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에서 좋으니까 파워에서 밀어버리면 거기에서 뭔가가 나오는데 그거 이제 양홍석이 메이드를 못 시켰어요. 맞아요. 예, 그 부분이 저는 숙제라고 보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가면 문성곤이 정말 좋은 수비수긴 하지만 양홍석이 정상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득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양희종 같은 경우에도 그 양홍석이 그 플레이오프 1, 2차전, 3차전까지 뭘 보여줬냐면 볼 핸들러로서의 어떤 가능성도 좀 보여줬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패싱을 하는데 거기에서 실책 비율보다는 메이드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았었고 물론 이제 뭐 그 라페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그 실책이 좀 있긴 했었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매치업에 관한 어떤 그 미세한 조정이 KT가 나름 괜찮았어요. 그렇죠. 나름 네. 괜찮았고 사실은 여기서 또 하나가 문제가 뭐였냐면 김현민인데 그 지금 선수 구성상 김현민이 자레드 설린저를 가장 잘 막을 수 있는 선수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레드 설린저를 막기는 힘든데 막기 가장 그 효율적인 방법은 어쨌든 외곽으로 밖으로 밀어내면서 거기에서 슛을 쏘게 만드는 거였고 그래서 1차전 때 설린자가 살짝 부진했거든요. 부진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제일 잘 수행하냐? 김현민이 제일 잘 수행하는데 문제는 김현민이 스스로 말려서 거기서 파울을 하고 그러면서 설린자에게 모든 리듬이나 흐름을 다 내줬어요. 그렇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결정적이었다. 그 설린자가 정말 대단한 선수긴 하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네. 들긴 하는데 김현민도 좀 아쉬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T가 이 시리즈 내내 설린저에 대한 매치업을 물론 이제 외국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막을 때도 있었지만은 김현민이나 혹은 이제 그 3차전 때 분위기 가져올 때 양홍석이 맡으면서 오히려 이제 설린저 리듬을 좀 어느 정도 무너뜨리는 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지고 KT가 공격에서도 가져가고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좀 더 주도해갈 수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아쉬웠고 양홍석은 저는 이 시리즈 보면서 지난주에도 뭐 양홍석이 어떤 한계, 플레이오프 드론 이런 것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저는 좀 가능성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저는 이거 감히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문제되는 어떤 섬세한 부분, 투박한 플레이들을 조금씩 다듬으면서 차분히 성장해 간다면 저는 KBL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성장을 가져갖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송교창, 양홍석 그 논쟁할 때 욕 많이 먹었거든요. 이번에 한번 욕 좀 드셔보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송교창이랑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최고면 송교창 네.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송교창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홍석의 포텐셜을 높여보는 거죠. 그러니까 포텐셜이 그럼 안영준, 송교창보다 양홍석이 낫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잖아요. 그렇게 몰고 가세요. 네,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진짜.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럴 때 또 보호를 해주셔야지. 오히려 욕 먹으라고. 내가 왜요? 제가 지난번에 양홍석, 네. 송교창 그 비교 논쟁을 할 때 음. 얘기했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해요. 일맥상통한다. 이게, 네, 결국에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양홍석이 이번 시즌에 얻은 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서동철 감독 그런 얘기죠. 양홍석 선수한테 조던너리 그만해라.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에 굉장히 터프하고 공격적인 공격 리바운드 가다 몸싸움 주저하지 않고 어떤 그런 스타일을 저는 이번 시즌에 양홍석 몸에 완전 체화를 시켰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된 상태에서 양홍석이 아까 말씀하신 피켄롤 볼핸들러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3차전에서 많이 가져간 포스트업 공격 빈도. 그러니까 이 빈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메이드나 마무리 어떤 섬세함을 늘린다면은 저는 양홍석이 내외각이 다 되는 인앤아웃이 다 되는 굉장히 무서운 장신 공격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2대 게임도 되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어떤 경험이 필요한 거고 포스트업 공격도 양홍석 아직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그냥 약간 그냥 올라가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 양홍석이 뭐 비시즌에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조금 더 섬세한 스텝을 밟는 법, 2대 게임 핸들러 역할할 때 좀 코트를 보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풀업 점퍼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기 시작하면은 양홍석 진짜 알고도 못 막는 선수다. 이미 캐치앤슛, 리바운드 가담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리그 최고급 선수가 되어가고 있어서 저는 기대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KT가 그래서 조금 연결선상에서 약간 KT의 어떤 시즌 운영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을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양홍석이 2차전에서 특히 2대2 핸들러 공격이 많았고 3차전에서는 포스트업 공격 빈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양홍석의 정규 시즌 제가 공격 유형별 빈도를 좀 이제 기록을 체크를 해왔는데 스팟업 33%, 그렇죠. 트랜지션 17%예요. 이게 절반이에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갑자기 높아졌던 2대2 핸들러는 전체 6.5%입니다. 그리고 포스트업은 5.2%, 아이솔레이션이 2.1%예요. 그러니까 KT가 플레이오프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만약에 시즌을 계속 치러갔다면은 저는 이거보다는 양홍석의 시즌 중에 물론 많이 높여줄 수는 없겠지만은 2대2 핸들러, 포스트업, 아이솔레이션 빈도를 조금씩은 이거보다 높게 줬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플레이오프 때 카드로 써먹을 수 있지. 정규 시즌에 이런 어떤 공격 자체를 거의 롤을 주지 않다가 갑자기 플레이오프에서 한다? 이게 양홍석이 그냥 피지컬이 되고 이 선수의 포텐셜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볼만했던 거지. 원래 웬만한 선수면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못 써먹는 무기가 됐을 그러니까 거예요. 볼 핸들러 역할은 경험치가 필요해요. 그렇죠. 기본적인 네. 경험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작 감독이 국가대표 있을 때 최준용을 시범적으로 포인트 가드로 쓴 적도 있고 그게 그런 경험치를 먹어라.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해보고 네가 볼 핸들을 더 할 수 있으면 좀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양홍석도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 핸들러로서의 어떤 재능은 있는데 그런 그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허운하고 어떤 그 상반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KT가 강해지려면 허운과 양홍석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상부상조해야 되는 건데 KT의 어떤 공격 그 빈도에서 지금 잘 나와 있었지만 허운이 메인볼 핸드로서의 좀 과도한 부분들이 있었고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이 5라운드 중반 후반부터 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김영환과 양홍석이 메인볼 핸들을 하면서 허훈이
코너에서 쭉 나와가지고 다시 볼을 잡고 거기에서 이제 핸드오프 플레이를 하면서 다시 2대2 공격 이어가는 이제 그런 유기성. 그래서 그런 틀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유기성이 필요한 거지. 이게 호운의 지분을 뺏어서 양홍학생한테 투척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플레이오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동환 기자가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양홍석이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죠. 그걸 정규리그 때 비율을 갖다가 좀 늘려서 호운과 배치되지 않은 선에서 팀 케미를 맞춰가는 게 이게 중요한데 KT가 사실은 그 작업이 부족했다. 그렇죠. 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었었고 그러니까 피오 때 굉장히 뼈 아프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핵심 요인인 브라운하고 설린주의 차이가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가 상당히 강했고 김승희 감독도 뭐라고 그랬냐면 허운과 양홍석이 힘이 있을 때 이 선수들을 갖다 제어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다. 즉 경기 지배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의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허운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6강 3차전 때 결정적인 실책들을 후반에 하잖아요. 물론 뭐 햄스트링이 좀 안 좋은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돼 왔었다고요. 그렇죠. 큰 경기 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저는 첫 번째로 체력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체력을 효과적으로 세이브 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 가지고 허운의 클러치 능력의 어떤 그 차이가 생긴다. 근데 그거를 메인 볼 핸들러인 허운 그리고 주도점인 허운한테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건 좀 가혹한 거고 제가 볼 때 그런 구조를 만들면서 허운의 비중을 1, 2, 3쿼터에는 살짝 줄여가면서 균형 있게 맞추다가 4쿼터 때 폭발력을 팍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양홍석과 허운의 어떤 시너지가 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말로서는. 그래서 서동철 감독도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그 5라운드 중반부터 그렇게 바꿔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성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플레이오프 때 그래서 허운과 양홍석이 실수도 많이 하고 서동철에서 이제 그러면서 어떤 그 외국인 선수였던 지원이 좀 있긴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부족하고 스스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여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허운도 제가 볼 때는 클러치 때 그러니까 경기 잃는 흐름이 냉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리한 공격들이 있고 거기에서 KGC가 노리고 있다가 실책이 빈대고 늘어나는 거고요. 맞아요. 양홍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양홍석은 기본적으로 저는 자세를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기부터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뭐 포스트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더 위력적이 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데 고쳐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네. 그래서 비시즌 때 이 두 선수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KT는 좀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피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뭐 허운 양홍석의 어떤 상황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KT가 시즌이 끝났어요. 예, 시즌이 끝났고 이제 또 이슈를 모으는 게 이 서동철 감독의 어떤 계약 만료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현재 좀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냐면 서동철 감독 같은 경우에 준비하는 틀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때 이제 4강 가면은 뭐 계약 가능성이 한 5대5고 6강에서 떨어지면 제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많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또 살짝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 살짝 좀 달라지는 것 같고 또 KT가 사실은 그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있는 감독 풀이 감독 풀이 서동철 감독보다 더 뛰어난 그런 자원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KT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5대5, 지금 상태도 5대5다. 5대5다. 이렇게 좀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요거 뭐 이제 서동철 감독의 어떤 재계약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또 비시즌 때 또 이제 여러 가지 아시잖아요, 비시즌. 예. 작년에 보셨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뭐 대판 크게 틀린 것도 있었지만은 그때도 저희가 사과하고 예, 이렇게 하면 되니까 주로 제가 사과했죠. 그렇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네네.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6강 상당히 뭐랄까 KT와 KGC전 재밌었는데 좀 더 길게 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리온과 전자랜드가 올라갔는데 오리온의 준비 부족 때문에 사실 살짝 좀 이제 2% 부족했던 그런 게임이었기 때문에 4강에서는 준비력이 좋고 또 굉장히 전력이 탄탄한 두 팀이 만나기 때문에 명승부 한번 기대를 갖다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2부 순서에서 4강 프리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